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중국 고대사 한나라의 역사 7부. 오늘은 한나라를 멸망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 후반기에 가면 한나라 조정은 현실 정치를 표방하는 법가 사상의 신하들과 도덕 정치를 주장하는 유가 사상의 신하들로 나뉩니다. 지난번 6부에서 왕소군 이야기를 하며 11대 황제 한원제에서 이야기가 끝났었죠. 한원제가 유학이 심취해 있던 황제로 법가 사상의 신하들이 대거 퇴출되고 유가 사상의 학자 출신 신하들이 조정의 주류를 이룹니다. 다 좋긴 한데 유가 사상은 원론적이고 관념적인 정책만 내놓다 보니까 정치적인 노련함이 없었고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들 그리고 정통과 원리 원칙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더불어 한무제 이후 파탄난 경제가 한원제 때부터 서서히 문제가 불거졌으며 염철 전매제도 폐기되다 보니까 국가 예산이 점점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한원제가 발탁해서 등용한 대표적인 유가 집안이 왕씨 집안이었는데 왕씨 집안은 더 특이한 이력이 있으니 한원제의 아내 효원 왕후가 바로 왕씨 집안이었고, 즉 왕씨 집안은 유가 세력 신하들을 대표하는 동시에 외척이었단 소리죠. 유가를 내세운 한원제와 왕씨 집안의 합심으로 외척의 힘이 비대해져 가기도 했답니다. 기원전 33년 한원제 사후 원제의 아들이 12대 황제로 한성제로 즉위합니다. 한성제의 어머니가 바로 효원 황후 왕씨였고, 이제 왕씨는 황제의 외가 집안이 되면서 그 지위는 실로 막강해집니다. 정부의 주요 요직 중 25명이 왕씨 사람이었고 제후들도 왕씨가 가장 많았습니다. 한성제도 개인적으로 정사를 멀리하고 틈만 나면 잠행을 나가 민가에서 놀고 궁궐로 들어왔는데, 그러다 조비연이라는 여인의 춤을 보고 홀딱 반한 성제가 조비연을 후궁으로 들였습니다. 범상치 않던 조비연은 한성제의 황후를 모함에 쫓아버리고 본인이 황후가 되었죠. 그렇게 여자에만 미쳐있고 황제가 손을 뗀 사이 조정은 왕씨 외척이 장악하고, 이러다가 한소제가 기원전 7년 급작스레 사망합니다. 13대 황제로는 성제의 아들들이 아닌 조카가 이어받았습니다. 성제에게도 서자이지만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황후가 된 조비연이 자기 아들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성제의 조카가 13대 황제 애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애제의 할머니 집안인 부씨와 어머니 집안인 정씨가 갑자기 득세하여 일시적으로 왕씨 세력이 주춤합니다. 성씨만 바뀌었을 뿐 외척들이 정치를 농단한 건 매한가지예요. 그래도 부정부패와 문란함만으로는 부씨와 정씨가 도를 넘어서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며 점차 한나라 조정 대신들은 왕씨 집안과 당시 왕씨 집안을 이끌었던 왕망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왕망은 효원 황후 왕씨의 조카로 왕씨 집안에선 약간 비껴나 있던 아웃사이더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도 왕씨 집안의 위세가 하늘을 찌를 때 관직 생활을 시작했는데, 다른 왕씨 사람들에 비해 왕망은 워낙 겸손하고 성실하고 공손하고 검소해서 평판이 좋았습니다. 심지어는 유학에 관해선 통달을 했었기 때문에 명민왕과 박학다식으로 금세 이름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왕씨 집안에서도 이런 왕망을 상징적인 인물로 내세웠고, 높은 관직에 올라서도 왕망은 평소 행실에 변하는 거 없이 일처리를 깔끔하게 하고 인사 채용에 있어서는 공정한 입장을 취하려고 했죠. 성제도 왕망을 상당히 총애했고요. 그런데 13대 황제 애제의 즉위와 함께 왕씨 일파가 위축되고 부씨와 정씨가 득세하니 왕망도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러니 세상 사람들이 부씨와 정씨의 전행에 신분이 나서 왕망을 더 그리워했던 겁니다. 그러나 권력보다 센 건 뭐다? 세월이다. 애제의 할머니와 어머니도 나이가 들어 병사하자 애제는 왕망을 지지하는 여론을 살피고는 기원전 5년 왕망을 재등용합니다. 그런데 기원전 1년 애제가 급사합니다. 그렇다면 후계가 가장 예민한 사안이 되겠죠. 당시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었던 왕씨 세상을 만들고 외척을 시작시켰던 태왕태후 왕씨, 자기 반대편 여자들인 부씨와 정씨도 없는 마당에서 태왕태후 왕씨가 빠르게 옥새를 수중에 넣고 황실 사람이든 신하들이든 왕씨의 반대 세력들을 전부 제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왕망에게 절대적 권한을 하사해 주었죠. 후계는 먼 황족을 데려와 14대 황제 평제로 추대했습니다. 이미 황족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고 평제는 나이도 어리지만 본디 황제가 될 서열에서 한참 떨어져 있던 황족이었던 만큼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국가의 대소사들은 전부 왕망이 관할하였습니다. 혹시 새로운 황제의 등극과 더불어 새로 즉위한 평제 외척들이 또 왕씨와 대적할까봐 그쪽 외척들도 왕망이 전부 손봐줍니다. 평제는 왕망의 딸과 혼인합니다. 이제 왕망은 황제의 장인어른이 된 거죠. 오로지 왕씨의 세상이었고 한나라는 왕망의 것이었습니다. 서기 6년
황제도 16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연이어 황제들이 요절하니 황족들이 얼마 없었고 왕망은 2살짜리 황족 유자영을 15대 황제로 추대합니다만 왕망의 호칭이 황제 폐하만 아니었을 뿐 행실과 권력 모든 것들은 황제나 매한가지였습니다. 왕망 스스로도 본인을 가황제, 섭황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태왕태후 왕씨는 황제에 오르려고 욕심을 보이는 왕망과 점점 멀어집니다. 아무리 같은 집안이라 해도 왕망이 지금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왕망이 붉은 글씨가 써진 흰 벽돌을 태왕태후에게 가져다 줬는데 그곳에는 왕망이 황제가 된다고 써 있었으며 왕망은 자신이 황제가 되는 건 하늘의 뜻이라며 이젠 아주 대놓고 황제에 대한 욕심을 드러냅니다. 물론 지방에 있던 황족들이 몇 번 반란을 일으켰지만 왕망은 군권도 장악하고 있었기에 다 진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도 자꾸 자작극으로 기현상을 조작해 자기가 황제가 되어야 함은 천명이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결국 서기 8년 왕망은 4살짜리 황제 유자영으로부터 황제직을 승계받기로 합니다. 옥새를 받으러 태왕태후 왕씨에게 가자 화가 난 태왕태후는 옥새를 던져버렸다죠. 이 발행의 귀퉁이 한 부분이 훼손됐고요. 한나라의 마지막 황제 유자영, 이 4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왕망은 선양이라는 명분으로 황제의 자리를 찬탈했습니다. 선양이란 중국 전설 속에 전해지는 왕위 계승 형태로 동양에서는 최대 명군이라 불리는 전설 속 인물 요와 순이 후계자를 지목할 때 세상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세습이 아닌 능력있고 덕이 있는 자에게 양보를 했다고 합니다. 황위 찬탈은 나쁜 말이고 왕망이 아주 골수 유학자이다 보니까 선양의 빌미로 황제가 되었던 거죠. 중국 역사상 최초의 선양이었고 두 번째 선양 사례가 나중에 조조의 아들 조비가 헌제로부터 황제직을 찬탈할 때였습니다. 여하튼 서기 8년 왕망이 황제에 등극했고 왕망은 국명을 한나라에서 신나라로 바꾸었습니다. 수도는 여전히 장안이었죠. 폐위된 마지막 황제 유자영은 황제 시호를 받지 못하고 정한공이란 낮은 자기를 받고 계속 감시를 받으며 유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황제가 된 왕망은 빌런짓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왕망의 빌런짓은 살짝 유형이 달랐습니다. 보통 무능한 폭군은 정사를 돌보지 않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살잖아요. 왕망은 반대로 의욕이 너무 과했습니다. 유학자였던 왕망은 유교에서 말하는 도덕적 이상사회, 이른바 대동사회를 만들겠다며 급진적인 개혁들을 강행했습니다. 유토피아든 대동사회든 다 이상 속에 있는 허구의 사회잖아요. 그런데 왕방은 그걸 억지로 어떻게든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나섰죠. 우선 화폐 개혁을 시도했는데 기존에 유통되던 오수전의 50배에서 심하면 5000배에 달하는 가치의 화폐를 유통시키는가 하면 당연하게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찾아오자 새로운 화폐를 다시 만들었다가 중단시켰다가를 반복하면서 일관성 없는 화폐 정책으로 경제가 쑥대밭이 됩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을 금지시키고는 토지는 국가가 알아서 기준에 따라 지급하였습니다. 염철 전매제를 다시 실시하였는데 소금과 철뿐 아니라 술, 청동, 땔감 등 국유화 산업의 범위를 대폭 넓혀서 밀수가 성행해서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지며 오히려 역효과를 냈죠. 또 이상적인 구휼 정책한다면서 국가에서 백성들에게 대출해주는 제도에 이자를 무이자로 해버려서 국가 경제가 파탄나버립니다. 이는 고스란히 백성들의 피폐한 삶으로 돌아왔죠. 심지어 관료들한테 월급도 지급 안 했습니다. 왕망은 외교에서도 실패했습니다. 고구려와도 연이 있는데 왕망은 고구려는 나라가 아닌 제후국에 불과하다며 고구려를 하구려라고 비아냥댔고 왕망이 흉노족 정벌하겠다며 고구려에게 군대를 보내려고 하지만 고구려가 왜 군대를 보냅니까? 고구려가 거절하자 왕망은 고구려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분노한 고구려인들이 자주 신나라 국경지대를 약탈했다고 합니다. 물론 왕망의 신나라 정부는 대응하지 못했고요. 이때가 고구려 2대 왕인 유리왕 때였습니다. 장건의 실크로드 탐방 이후로 한나라가 국교를 맺어온 서역의 국가들에게도 왕망은 모욕하고 제멋대로로 나가니까 반발을 사서 서쪽 국경지대도 전투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윈난성에 있던 이민족의 나라 구정왕을 토벌하고자 20만을 동원했다가 구정왕은 살해하지만 20만 중 절반가량이 전염병으로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흉노족이죠. 한 무제 이후로 한나라는 흉노족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장점을 얻는 관계였죠. 그러나 왕망은 흉노족의 독자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완전한 복속을 원한다며 괜히 흉노족을 건드렸다가 30만 명을 동원하지만 큰 소득 없이 국가에서만 탕진시켰죠. 이 외교들이 다 육아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주나라의 중화사상에 심취해서 일어난 결과인 것들입니다. 서기 8년 한나라의 황제로부터 황해를 찬탈하고 신나라를 건국한 왕망.
그러나 왕망의 지나친 이상주의 외교 정책과 무리한 개혁으로 인해 민심을 잃고 끊임없는 반란에 시달렸습니다. 가장 컸던 반란은 서기 18년에 산둥반도에서 번숭이 일으킨 농민반란이었습니다. 번숭은 반란군에게 눈썹을 붉은색으로 염색하게 했는데, 그래서 번숭의 농민 반란을 정미의 난이라고 합니다. 정미의 난 반란군은 산둥반도에서 시작해 삽시간에 퍼져 중국의 동부와 중부를 휩쓸었고, 그 세가 무려 수십만에 이르렀습니다. 왕망은 진압군 10만을 보내지만 도리어 패배해버렸죠. 서기 22년에는 옛 한나라 황족 출신의 남부 호족이었던 유연, 유수 형제, 그리고 유현이 인근의 호족들과 함께 걸기하여 한나라 부흥과 왕망 정권 타도를 외쳤습니다. 왕망의 진압군과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정미의 난 세력 일부까지 흡수하면서 반란군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들은 신나라를 왕조로 인정하지 않고 본인들이 한나라를 재건국하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황제가 필요했습니다. 후보로 물망에 오른 건 유연, 유수 형제 중 형이었던 유연과 또 다른 황족 유현 두 사람이었는데, 유현이 조금 더 적통에 가까워 유현이 서기 23년 임시 황제로 경시제로 즉위하며 한나라의 부활을 표명했습니다. 경시제 유현의 한나라 부흥군은 점차 북상하고 있었고, 결정적으로 곤양대전에서 맞붙습니다. 한나라 부흥군의 간부들은 곳곳에 요충지들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중 지금의 중국 허난성 부근 곤양이란 곳엔 유연, 유수 형제 중 동생이었던 유수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왕망은 왕읍을 총사령관으로 삼은 진압군 무려 42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이 42만 명의 신나라 군대는 곤양부터 공격하기로 하고 진군을 했는데요. 곤양성에서 유수가 보유하고 있던 군대는 고작 1만,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곤양성에 있던 유수는 1만의 군대로 싸울 수 없다며 지원병을 데려오겠다고 했고, 12명의 부하들과 본인까지 합쳐서 총 13명만으로 성문을 열고 나가 42만의 포위를 뚫고 구원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사이 곤양성은 신나라군의 맹공에도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구원병을 찾으러 떠난 유수는 그렇게 큰 병력을 모진 못했습니다. 다들 42만의 대규모 군대를 무서워했죠. 언제까지 시간을 끌 수 없었던 유수는 그나마 모은 3천 병력을 데리고 곤양성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미 곤양성은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수는 목숨을 걸고 3천을 이끌고 그냥 돌파하기로 합니다. 왕읍은 부사령관 왕심에게 1만의 병력으로 유수의 3천 병력을 맡게 했는데, 왕심은 전투 도중 전사합니다. 부사령관급이 죽자 신나라군은 우왕좌왕했고, 이 사이에 유수는 3천명으로 적진을 휩쓸어버리며 적당히 부대의 대우를 흐트러버리니까 오합지졸이었던 신나라 군대는 그대로 싸우지도 않은 채 도망가버립니다. 오히려 도망가다가 강물에 빠져 죽은 수가 굉장히 많았다죠. 이렇게 유수가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고 42만은 신나라의 주력 부대였기 때문에 이 부대가 어이없이 와해되면서 신나라군은 병력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 전투가 곤양대전입니다. 경시제는 기세를 몰아 그대로 신나라의 수도 장안으로 진격해 포위합니다. 왕망은 끝까지 버티지만 장안 내 민심이 워낙 왕망에게 안 좋아서 백성들이 직접 성문을 열었고, 한나라군은 그대로 장안으로 들어와 점령합니다. 궁궐에 있던 신하들과 장수들 전부 항복해버리고, 왕망은 사흘간 항전하던 중 부하들에게 피살되고 시체가 갈기갈기 찢기며 끔찍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서기 23년 이렇게 신나라는 멸망했고, 고작 15년간 황제 한 명뿐이었던 신나라는 중국 역사상 최단기 왕조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경시제가 한나라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경시제가 상당히 경계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유연, 유수 형제였는데요. 이들도 황족이라 얼마든지 황제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곤양대전에서 유수의 화력으로 이들의 입지가 매우 커졌으며, 유연, 유수 형제 중 형이었던 유연에 대한 지지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황권에 불안했던 경시제는 형 유연에게 누명을 씌워 처형해버렸습니다. 아직까지 경시제와 전면전을 치르기 애매했던 동생 유수는 바로 형의 복수에 나서지 못하고 몸을 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왕망에게 황위를 빼앗겼던 마지막 황제 유자영마저도 살해합니다. 이 경시제는 새로운 황제가 된 입장에서 이전 황제였던 유자영이 거슬렸겠죠. 그런데 때마침 지금의 중국 허베이성 쪽에서 왕랑이라는 군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반란 세력이 작지 않아서 경시제는 능력만큼은 탁월했던 유수를 불러들여 왕랑을 진압하게 했습니다. 유수는 군대를 이끌고 왕랑을 진압했는데, 경시제는 그 공을 치하하겠다며 회군 명령을 내리지만 유수는 거부하고 그곳의 호족들과 농민들을 다스리며 그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만약 반란이 일어나면 유수는 무력으로 진압하기보다는 자기 세력으로 포섭해버렸죠. 또 근처에는 유수의 고향이었던 남양도 있었습니다.
유수의 몇 대손 선조 때 그 종파가 남양 땅을 분봉받은 이후 유수 때까지 남양이 호족으로 군림했었고, 맨 처음 유연 유수 형제가 신나라로부터 걸기할 때도 남양에서 거병했었거든요. 유수는 본인의 근거지였던 남양과 반란군을 토벌하며 새롭게 다신 허베이성 전체를 세력적으로 확대하며 경시대의 한나라 정부를 거부, 서기 25년 지지 세력으로부터 추대되어 황제에 진극하니 바로 광무제였습니다. 수도는 자신의 근거지 중 대도시였던 낙양을 삼고, 광무제는 본인의 한나라야말로 정통 한나라라며 경시제의 한나라를 부정했습니다. 이제 경시제의 한나라와 광무제의 한나라가 맞붙어야 하는데, 과거 경시제의 한나라군에 합류하지 않았던 정미의 난 일파가 장안으로 침투하여 경시제를 암살하는 바람에 어이없이 경시제의 한나라는 쉽게 무너졌습니다. 정미군은 말 그대로 농민 반란군인데 이들이 무슨 통치를 하겠습니까? 수도 장안은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렸고 치안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장안을 광무제 유수가 빠르게 접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확실히 광무제가 이 그릇 자체가 황제감인 게, 과격한 리더들만 처형하고 나머지 농민 반란군은 사면해주면서 자연스레 정미군은 해체되고 일반 농민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로써 낙양의 광무제 한나라가 유일무이한 정식 한나라 정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안과 낙양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지방에서는 아무래도 중앙정부의 힘이 많이 미치지 못하니까 지방 대호족들이 군벌이 되어 한나라로부터 독립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신하들은 이 지방 군벌들을 조속히 토벌하자고 했으나 광무제는 장안과 낙양이라는 핵심 중원을 장악했으니 그 외적으로는 크게 볼 필요가 없소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도외시 세 글자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도외시라는 단어가 광무제가 만든 말이었죠. 물론 느긋하다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나가기보단 신중하게 군사 준비를 착착 진행해 가겠다는 것이었고, 광무제는 약 10년간 허난성의 유영, 안후이성의 이헌, 후베이성의 진풍 등을 토벌했고, 이제 남은 건 간수성의 외효와 스촨성의 공손술 뿐이었습니다. 먼저 간수성의 외효를 토벌하는데, 이제 남은 건 스촨성의 공손술 하나인 상황에서 광무제는 겉으로는 큰 욕심이 없다는 겸손함을 내비추기 위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간수성을 농이라고도 별칭으로 불렀는데, 외효가 다스리던 농땅을 얻었는데 또 공손술이 원하던 촉을 원하느냐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여기서 유래한 사자성어가 득농망촉입니다. 당연히 겉으로만 그럴 뿐 광무제는 공손술을 손볼 생각이었고, 서기 37년 공손술을 끝으로 스촨성까지 점령하며 마침내 중국 재통일 대업을 완수합니다. 이런 거 보면 광무제는 속으로는 욕심 덩어리지만 겉으로는 욕심 없는 척 깨끗한 모습의 이미지 메이킹을 잘했던 황제였던 것 같네요. 이로써 광무제가 한나라를 부활시켰습니다. 중간에 왕망이 신나라를 건국하며 한나라의 맥이 단절되었는데, 그래서 신나라 이전에 한나라를 전한, 신나라 이후에 한나라를 후한이라고 부릅니다. 광무제가 후한의 초대 황제였죠. 광무제는 굉장히 유능한 황제로 신나라 왕망에 의해 어질러졌던 국가제도를 전부 다시 전한 때의 제도로 돌려놓았습니다. 왕망 때 시행됐던 비현실적인 제도들 전부 철폐되었고, 백성들 세금을 감면해주며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며 군역의 부담도 덜어주었죠. 오수전도 제바랑의 화폐를 오수전으로 통일해 화폐 제도도 원상복구하고, 왕망 때문에 단절되어 있었던 고구려와도 국교를 회복합니다. 당시 고구려의 왕은 3대 왕 대무신왕이었죠. 광무제의 연호가 건무였는데, 그래서 광무제의 치세를 건무 성세라고도 합니다. 이런 광무제는 재위 33년 만인 서기 57년 사망합니다. 한구조 유방에 밀려 광무제의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광무제도 한나라 역사 통틀어서 입지전지적인 인물이랍니다. 서기 57년 후한의 1대 황제 광무제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이 2대 황제 명제로 즉위하였습니다. 명제는 후한의 대표적인 명군으로 손꼽히며 아버지 광무제가 닦아놓은 새로운 한나라를 빠르게 안정시키는데 크게 일조했습니다. 특히 대외적인 측면에서 여러 업적을 남겼는데요. 한 명제 때 북방의 흉노족이 친한나라 성향과 반한나라 성향으로 나뉩니다. 친한나라 흉노족은 남흉노로, 반한나라 흉노족은 북흉노로 불렸는데, 남흉노의 선우가 직접 자신의 부족을 모두 이끌고 한나라로 내려와 만리장성을 방어하겠다고 자청하면서 만리장성 아래에 남흉노가 거주할 수 있는 땅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한 명제는 흔쾌히 수락해 주었고, 서기 73년 두고와 반초를 사령관으로 남흉노와 연합해 북흉노를 상대로 전쟁을 벌여 크게 승리했습니다. 이후로 두고와 반초가 서북방 국방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선선국이라고 또 다른 소수민족이 세운 작은 국가가 있었는데 반초가 선선국을 한나라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찾아갔으나 그곳에 이미 북흉노 쪽 사신들이 있던 겁니다. 반초는 함께 갔던 일행 36명을 데리고 오밤중에 북흉노 숙소로 가 전원 살해하자 선선국은 한나라에 복속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북흉노와 우호 관계였던 우전국으로도 가서 카리스마 하나로 우전국 왕을 제압해 우전국의 마음을 한나라 쪽으로 돌려놓았죠. 전한에 곽거병이 있다면 후한엔 반초가 있었는데요. 반초의 활약은 이제 시작입니다. 서기 75년 명제가 죽고 장제가 후한의 3대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장제 또한 아버지 명제만큼 유능한 황제 중 하나였는데 방금 설명드린 반초가 전성기를 찍을 시점이 장제 치세 때입니다. 한 번은 한나라의 복소국 중 하나였던 소륵국이 흉노족의 힘을 얻은 소수민족에게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반초가 들어가서 같이 싸워주며 항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의 황제 장제는 반초에게 굳이 소륵국에서 국력을 소모할 필요가 없다며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황제의 명령이니 반초는 빠졌으나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다시 돌아가 소륵국을 방어하는 데 성공합니다. 몇 년 뒤 반초는 황제 장제에게 서역에 여러 부족 국가들이 있어서 이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언제 북흉노에 불틀지 모른다며 서역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을 주창합니다. 장제가 허가하자 반초는 친한 성향의 부족 국가들을 보호해주며 이들의 병력까지 동원하여 사차국, 구자국, 고무국, 온숙국, 언기국, 강거국 등을 복속시켰습니다. 또 서역에선 그나마 역사도 깊고 세력도 큰 편에 속한 월지국이 7만의 병력으로 쳐들어왔을 때도 반초가 공격을 막아내고 기습으로 반격까지 해 큰 승리를 거두었고 그대로 더 나아가 월지국을 아예 정벌해버렸습니다. 이후 가장 북흉노에 우호적이었던 귀차국까지도 평정했죠. 반초가 평정한 서역의 부족 국가들만 무려 50여 국에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가장 큰 건 북흉노였습니다. 장제는 북흉노를 그대로 두면 반초를 통해 평정한 서역을 언제까지고 오래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서기 89년 남흉노와 연합해서 4만의 병력으로 대대적인 북흉노 원정 전쟁에 나섰습니다. 장제는 북흉노 원정의 끝을 보지는 못했고 그 다음 4대 황제를 즉위한 장제의 아들 화제 때 북흉노 원정이 대성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흉노의 선우들은 한나라 황실의 성씨를 하사받았고 이후 계속 한나라의 복속을 받으며 살아가다가 나중에 반기를 들어 5호 16국 중 일부를 형성합니다. 북흉노가 격퇴되고 비어있는 몽골 초원에는 선비족이라는 유목민족이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격퇴된 북흉노는 중앙아시아와 동유럽까지 이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북흉노의 서진에 따라 중북부 유럽에 분포하던 게르만족이 북흉노에게 밀려서 대거 남하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게르만족의 대이동입니다.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훈족의 이동에 따라 남하했다고 하는데 이 훈족이 바로 북흉노라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설이며 아직까진 정설은 아니고 훈족의 정체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양하답니다. 다시 반초로 돌아오자면 북흉노를 격퇴한 이후 반초의 서역 경영이 한층 수월해집니다. 반초는 황제 장제의 지시에 따라 서역 도호부를 설치하며 본격적으로 서역을 개척합니다. 그러곤 한 무제 때 장관이 개척한 실크로드를 더욱 개발하고 확장시켜서 이란의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진출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여러 작은 부족 국가들과 통교하며 무역도 활성화해서 반초 덕에 후한은 전한 때보다 더 넓은 곳까지 진출합니다. 서기 97년 반초는 부하 가명을 통해 더 서쪽으로 보내다가 중국 기준 세계 가장 서쪽 끝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대진국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이 대진국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사실 가명이 로마 땅을 밟아보지는 못했고 로마라는 나라의 존재만 알고는 돌아와 반초와 한나라 정부에 보고했다고 하죠. 만약 이때 반초가 황제의 지지를 받아 더 서쪽으로 나아가 로마와 통교를 맺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또 변했을지 모르는 겁니다. 서기 100년이 되면 반초도 나이가 들어 거친 서역에서 일하기 힘들어 퇴임을 원했고 그렇게 서역을 주름잡던 사막의 전갈 반초는 상소를 올린 지 2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황제가 된 화제 이후로는 서역 경영에 대한 관심이 뚝 떨어지면서 얼마 안가 서역 도호부는 107년 폐지되었습니다. (1대) 광무제, (2대) 명제, (3대) 장제 때까지 후한은 유일무이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4대 화제 때부터 한나라 정치가 엉망이 되기 시작하는데 마치 전한 말기 외척이 바로 했듯 이번에도 외척들이 득을 대기 시작했던 거죠.
화제는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양어머니였던 두황후가 섭정을 했는데 외척인 두씨가 조정을 장악하고 특히 두헌을 필두로 하여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몇 년 뒤 화제는 고작 청소년의 나이임에도 두씨의 전횡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황제를 곁에서 모시는 환관들, 특히 환관 정준과 함께 두씨 세력을 일거에 타도해버립니다. 친 두씨 정치인들은 모두 체포되어 탄핵당했고 두씨를 이끌던 두헌도 스스로 생을 마감했죠. 화제를 도는 환관들이 화제 때를 기점으로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제도 환관들을 굉장히 신임했고요. 화제 치세 때 환관들의 사회적 입지가 남달랐는데요. 여러분, 종이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 아시죠? 종이가 만들어진 시점이 바로 후한 화제의 치세 때인데 종이를 만들었다는 체륜도 바로 환관 출신이었습니다. 화제도 나름 결단력과 카리스마가 남달랐던 황제인 듯 했으나 106년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고 화제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상제가 5대 황제로 즉위했는데 당시 황제로 즉위한 상제의 나이 생후 4개월 차였습니다. 당연하게도 화제의 황후였던 등태후가 섭정을 맡았고 이제는 등씨 가문이 외척이 되어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황제나 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했다면 태후 집안 외척의 정치적 발언권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 전한 때부터 불과 얼마 전 화제 때의 두씨 가문처럼 전횡을 일삼는 외척들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이를 잘 알았기에 등씨 가문은 대처를 잘했습니다. 꽤 정치를 잘했어요. 그런데 5대 황제 갓난아기 상제가 태어난 지 1년 남짓했을 때 죽어버립니다. 등씨 가문은 부랴부랴 다른 황족을 6대 황제 안제로 앉혔는데 안제도 즉위했을 나이 13살, 어리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외척 등씨 일족의 전횡과 이를 문제 삼았던 황제가 환관들과 결탁해 외척들을 몰아냈겠죠. 6대 황제 안제 이후로 7대 황제 소제, 8대 황제 순제, 9대 황제 충제, 10대 황제 질제, 11대 황제 환제 때까지 외척과 환관의 갈등 대립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매번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나이 어린 10대 황제가 등극하면 외척이 커졌다가 황제가 조금 크면 환관 이용해서 외척을 몰아내고 그런데 황제가 요절을 하고 또 어린 황제가 등극하면 다시 외척의 힘이 커지고 외척과 환관이 매번 이런 식으로 엎치락 뒤치락을 했던 거죠. 최종 승자는 결국 환관이었습니다. 환제는 외척들이 더 이상 날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숙청했으며 환관들에게도 절대적인 힘을 부여했습니다. 최측근 5명의 환관에게는 아예 제후로 봉해주었습니다. 환제 이후 후한의 조정은 환관의 조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특히 환제가 유독 믿고 따랐던 환관이 있었습니다. 조등이라고 소제, 순제, 충제, 질제를 이미 모셨던 환관으로 초창기 황권이 불안했던 환제를 지지해 주었으며 다른 환관과 함께 외척, 양기의 양씨 집안을 초토화시키기도 했죠. 외척과 환관들의 대립이 한창이던 치세에 국가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조정 대신들과 유학자들은 어떤 정치적 입장을 보였을까요? 환관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외척의 힘이 지나치게 비대해지자 이들을 견제하고자 황제가 최측근들을 등용하면서부터였습니다. 즉 비정상적인 정치 권력 구조의 첫 원인은 외척들이 권력을 주무르면서부터였죠. 이에 대해 유학자 출신의 대신들은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정계에서 물러나 지방으로 낙향한 유학자들, 그리고 끝까지 조정에 남아 환관들과 힘을 합해 외척들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던 대신들, 이렇게 말이죠. 전자를 청류파, 후자를 탕류파라고 불렀답니다. 환제 때 환관들이 양기 등 양씨 외척들을 몰아내면서 환관들의 세상이 되면서 탕류파들 또한 조정을 주도하였습니다. 단, 이 외척들을 몰아낸 환관들도 그다지 도덕적인 존재들은 아니었습니다. 환관들도 불법적인 재산 축적, 정경 유착, 정계에서 카르텔을 만들어 한나라의 병폐들을 쌓이게 했고 환관과 결탁한 탕류파 대신들도 부정부패를 일삼았죠. 외척이냐 환관이냐 그 정도 차이였을 뿐 특정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고 사회적인 민생 정책엔 관심을 두지 않는 현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야의 청류파 유학자들은 환관들과 탕류파의 부정부패를 호되게 비난하는 상소문을 연일 올렸습니다. 166년 환관들을 비난하는 사회적인 여론은 청류파들과 그리고 오늘날의 대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 태학의 학생들 무려 3만 명이 나서서 환제에게 환관들을 내치라고 올렸지만 환관들의 기반은 매우 강했습니다. 오히려 환관들이 환제를 부추겨서 청류파의 대학자이자 모든 태학 학생들의 존경을 받던 이응 등 2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황제였던 환제가 직접 신문을 주도하는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환관들의 지난 전행들이 더 드러나는 게 아닙니까?
차마 환관들을 내치지는 않으려고 했던 환제는 이응득 체포한 200여 명을 처형하지는 않고 석방해 주지만 영원히 관직을 받을 수 없는 종신 금고형을 내렸습니다. 이를 제1차 당고의 화라고 합니다. 영원히 관직을 받을 수 없다는 처벌이 강해 보이긴 하지만 당시 환관들이 워낙에 환제를 쥐고 흔들어서 당장이라도 청류파 200여 명을 처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나마 가운데서 중재를 했던 사람이 환관들의 수장 중 한 사람이었던 조등이었습니다. 바로 조조의 할아버지였죠. 비록 환관이고 청류파의 반대 세력이었지만 조등은 그래도 합리를 아는 환관이었고 이 덕에 조등은 탕류파와 청류파 만인의 존경을 다 받는 존재였습니다. 단 조등도 나이가 지긋해 환제에서 영제로 넘어가는 시기에 은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기 168년 환제가 죽습니다. 환제에겐 후사가 없어서 먼 조카가 12대 영제로 즉위합니다. 당시 영제의 나이 고작 12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네, 또 외척이 어린 황제의 보호자로 부상하죠. 선대 황제였던 환제의 황후 두태후의 두씨 집안이 득세합니다. 두태후와 두씨 일가의 대표자였던 두무가 대장군이 됩니다. 이 두씨 일가와 그 세력가들 그리고 청류파들도 태후를 설득해 환관들을 숙청하자고 제안했으나 두태후가 우물쭈물대는 사이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없었던 조절, 왕보 등의 환관들이 선수를 쳤습니다. 군대를 일으켜 핵심 세력들을 제거하고 두무는 스스로 목을 끊었습니다. 더불어 청류파 일파들을 모두 체포하였습니다. 이런 거 보면 정치 보복은 필요악인 듯합니다. 내가 선수치지 않으면 내가 당하는 게 정치의 순리인가 봅니다. 대거 체포된 청류파들과 외척의 측근들에 대한 몰아가기식 신문이 이루어졌고 100여 명 사형, 600~700여 명이 이전처럼 영원히 관직 제한 처분을 받습니다. 169년 이 사건이 제2차 당고의 화이며 이후 청류파 선비들은 중앙정부에 진출하지 못하며 각자의 고향에서 그들끼리 지식인 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부는 이제 환관과 탕류파들로만 득실거렸죠. 그렇다면 지방의 청류파 지식인들이 사회 진출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앙정부의 행정 지배력을 거부하며 걸기한 지방별 군벌들을 모시는 방법밖에 없겠죠. 나중에 삼국지에 나오는 영웅들의 책사들, 예컨대 순욱, 순유, 곽과, 정욱, 허유 등이 조조와 원소를 따랐던 이유인 겁니다. 한나라의 멸망 원인 중 빼놓을 수 없는 세력이 지방의 호족들입니다. 지방의 호족은 과거 제후의 흔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제후왕과 제후를 분봉하는 문화는 폐지되고 전국이 황제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군현제로 전환되었지만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행정력을 살짝 무시하고 자기 관할지 내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력들은 남아서 전해졌던 거죠. 보통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명문 가문들, 황족의 반계들, 전직 고위직 관료들, 돈 많은 재력가들이나 오래도록 그 지역에 살면서 입지를 다진 출신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호족의 수가 전국적으로 더 많아졌고 특히 수도 낙양이나 제2의 수도 장안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호족의 자치권은 더욱 막강해졌습니다. 이런 호족들도 중앙정부의 지배보다는 해당 지역의 군벌과 결탁합니다. 대표적으로 유표와 연합한, 채모와 괴량 등이 있었으며 유비를 지지했던 진규 진등 부자 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 지방별로 군벌, 호족, 청류파들이 뭉치면서 후한이라는 나라는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호족의 등장은 비단 후한 말의 상황이 아니라 전한 후한, 역사 전반을 아우르는 현상이었는데 특히 황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후한 말의 현상이 더 심해졌던 거죠. 결정적으로 지방 군벌을 키운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184년에 일어났었던 황건적의 난입니다. 태평교라는 사이비단 제가 중국 중북부 지방으로 퍼지며 교주였던 장각이 수십만에 이르는 태평교도들에게 노란 두건을 두르게 한 뒤 농민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워낙 여러 곳에서 일어났지만 중앙정부는 황건적의 난을 진압할 여력이 안 되자 지방별 자체적으로 병사들을 데리고 걸기하여 황건적의 난 진압전에 투입이 됐고 공을 세우자 중앙정부로부터 관직과 벼슬을 제수받으면서 군벌이 공고해진답니다. 비단 황건적의 난이 아니더라도 내부적인 소규모 반란과 외부 유목민족의 반란은 산발적으로 계속 일어났고 반란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군벌 형성의 폭이 더 넓어졌던 겁니다. 유비나 공손찬이나 강동의 손실가나 다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영제의 치세 때 제2차 당고의 화 이후로 이제 조정은 오로지 환관과 탕류파들로만 가득 차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황제였던 영제는 뭘 하고 있었냐고요? 영제는 중국사에서 대표적인 암군으로 손꼽힙니다.
영제는 한 국가의 주인이라는 책임감보다는 무력의 눈이 돌아가 있던 황제였습니다. 황제가 직접 나서서 매관매직을 상용화해서 막대한 재정 수입을 황제 개인 비자금으로 삼았고 그 가운데서 황관들이 콩고물을 얻는 구조였습니다. 이러니 부패한 황관들이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영제 제위 중후반 가장 악질의 10명의 환관들을 십상시라고 불렀답니다. 심지어 영제가 워낙 정사에 관심이 없어서 옥새를 잃어버릴 정도였다죠. 이걸 나중에 손견이 찾아내고 말이에요. 여하튼 환관과 결탁한 탕류파들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당시 탕류파에서도 가장 힘이 센 권세 가문은 아시다시피 원씨 가문이었습니다. 원씨 가문은 4대가 3공이었다죠. 세상 어디에 4대가 연속으로 국무총리 같은 수성직을 역임한답니까? 그 정도로 원씨 가문은 후한말 최고의 가문이었어요. 조정을 장악한 황관과 탕류파, 늘 황관과 정치적으로 싸우던 세력이 외척이었잖아요. 싫으나 좋으나 황제는 결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외척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외척이 문제였기에 십상시들은 애당초 황후의 가문을 미천한 가문에서 데려와 외척으로 만들어주면 환관에 충성하는 외척이 되리라 생각해서 십상시들은 천민 출신의 여인을 후궁으로 만든 뒤 나중에 황후까지 되니 그녀가 하태후이고 원래 백정 출신의 하태후 오빠 하진은 여동생이 황후가 된 덕분에 관직을 받으며 나중엔 군권을 쥐는 대장군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처음엔 하진도 십상시의 계획대로 십상시에게 뇌물 갖다 바치는 환관의 충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진도 대장군이 되고 정치적 입지가 생기니까 외척의 지위를 내세워 환관들과 척을 지기 시작하며 이 갈등 구도가 또 만들어지죠. 이때 하진을 지지했던 사람이 예상외로 원소였습니다. 원소는 탕류파 집안 원씨 집안입니다. 탕류파라면 환관과 친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원소는 환관과 탕류파의 세상이 싫다며 오히려 청류파 지식인들과 가까이 지내고 하진을 응원하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이건 조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조가 환관 집안 출신이죠. 환관과 탕류파는 하나의 정치적 파트너였기에 조조와 원소는 어릴 적 친구일 수 있었던 겁니다. 조조도 환관 출신이지만 원소처럼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고 그래서 청류파 지식인들을 가까이 한 덕분에 순유, 순욱, 곽과 정욱 등의 모사들을 만날 수가 있었죠. 영제 사후 영제에겐 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하진은 당연히 자기 친조카를 차기 황제로 세우고 싶었지만 십상시들은 하진의 친조카가 아닌 다른 황자를 차기 황제로 추대하려고 했고 이 갈등 속에서 189년 십상시의 난이 터졌고 하진과 십상시 양측 모두 일망타진된 승자 없는 싸움이었죠. 승자가 있다면 이 싸움에 갑자기 난입해서 자기 멋대로 황제를 추대한 군벌 동탁이었습니다. 동탁은 헌제를 황제로 추대를 했지만 동탁 이후엔 조조가 헌제를 끼고 허수아비로 삼다가 종국의 헌제는 220년 조조의 아들 조비에게 황위를 빼앗기며 후한의 마지막 황제가 됩니다. 이렇게 기원전 208년 한고조 유방에 의해 건국된 한나라는 중간에 짧은 신나라 기간을 거치고 220년까지 약 400년을 기록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국가 자체는 고대 국가이지만 한이란 단어는 그대로 남아 현재 중국인들을 일컫는 한족이란 말로 쓰이고 있죠. 후한에서 삼국지로 넘어가는 과정이 중국 고대사에서 중세사로 넘어가는 과도기이며 한나라의 역사까지를 중국의 고대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 중국사는 역사 돋보기 팩트 삼국지를 감상해주세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